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헌정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물론 여당도 나서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이유 6가지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불법 사찰 의혹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판사 불법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찰을 해왔고 위법한 행위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응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직제 규정상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사찰 대상 판사들에 대해 언론에서 우리법 연구의 회원이라는 등의 단독 보도를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판사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었음은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은 확실한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관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협박까지 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고 수사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에서 이것이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라고 강변하는 것조차 지금 과연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집단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연 적법성 여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이 있었는지 본인들이 아주 억울한 것처럼 자신 있게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더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민성희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성희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죠? 네, 오늘 법무부 알림이라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판결만 분류해서 이념적인 낙인을 찍고 그리고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검사들이 최근에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당연시 여긴다. 여기에도 충격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대단히 광범위한 그런 근거를 갖고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맞게 징계를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일부 그 검사들이 검난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반발하고 있지만 본인은 징계 절차를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직무배제 조치 발표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웠었는데 이제 다른 사유들보다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네, 법무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른 사유들은 이제 거의 그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소위 판사의 불법 사찰 그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게 이제 법무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여론이 확 불붙을 수 있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그런 주제고 그리고 이 사찰이냐 아니냐를 놓고 항상 논란이 빚어지는 어느 정도의 목적이 타당하냐 그 자료를 얻는 수법이 불법적이지 않냐 또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런 걸 놓고 항상 논란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와 여당이 더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나오셨는데 말이죠. 여당에서는
이거는 사찰이다. 사실 사찰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사회에서. 자, 사찰이라고 민주당이 규정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 근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수사정보 혹은 범죄정보라고 보여질 만한 사안인지 판사에 대한 이 소위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판사들의 이 동향을 분석하는 정보 내용 또한 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난다,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이 없다, 혹은 우리법 연구회 등의 소속이나 정말 수사와 혹은 범죄 정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심지어 이런 이 공개되지 않은 소위 이 비공개 문서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입증했듯이 이런 문서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작성해 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의 이 블랙리스트, 소위 사찰을 통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 대검이 과거 행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 검찰 수사 혹은 여러 가지 징계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찰.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사실은 그동안 독재 정권이 있었던 시절에 사찰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건이 정말 사찰 문건이냐 아니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법무부와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인 거죠.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니란 말이죠. 이준석 최고는 생각이 어떠세요? 이게 사찰이면요, 굉장히 크게 또 문제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되었을 때 그 웃으면서 이제 찍힌 것도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핸드폰 앞에 세워놓고 윤석열 장모 관련 보고 문건을 읽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더 사찰에 가깝죠. 그게 그 당시에 왜 추미애 장관이 그런 걸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살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던 것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가지고 개인정보 취득에 대해 다 문제 삼을 것 같으면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사찰이라고 해서 문제될 만한 내용, 아까 이제 민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적절한 수단으로 수집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장 의원도 언급했지만은 뭐 어떤 판사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재판 안 갔다 이런 것들 다 기사화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나온 내용 정도면 공개된 내용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단어를 쓰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적어도 말했던 것처럼 정보의 특정 정보가 사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단이 부적절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한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방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 방송하는 제 후배들이 만약에 저한테 장경태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뭐 착하고요, 뭐 이런 것부터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쓸데없는 것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경태 의원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공천이 잘려가지고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찰입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장경태 의원이랑 교류하면서 아는 내용을. 만약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공직자 신부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됩니다, 특히나 그거는. 검찰이면 더 문제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세 평이라고 공직자가 정확히 얘기하는 민간인을 것이고요. 사찰하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자, 거니까 들으세요. 거기에 자, 대한 인권 이런 잠시만, 게 이준석 세 최고님, 예, 잠시만요. 이건 장경태 하는 의원님 일단 제가 반박할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제가 한 번에 예. 제가 세평이라고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집해가 제가 악의를 가지고 장경태 의원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전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방송한데 그냥 알고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장경태 의원이 말하려고 했던 공직자의 정보 수집에 있어가지고 세평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발도 하고 해가지고 결과 이제 재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세평 수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나 다른 혐의로 처벌되었지 실제로 블랙리스트 작성하면서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사찰이 있었다 이래서 처벌받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만약에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세평하실 수 있죠. 근데 공직자가 되셔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든지 공직자가 되셔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의 문제고요. 저는 이 정도 인권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문제가 안 됐다고요, 모르겠는데 판결로서. 예, 과거에 사법농단 때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성향 분석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사실이 그 어떤 분석한 개인정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조실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은 대검 검찰부 그것도 범죄정보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법관들의 성향 분석한 사법부의 공판 판사들을 분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사법부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만약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만약 확인되는 순간 그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네. 이준석 최고님 잠시만요.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알겠는데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차분차분 좀 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오늘 추미애 장관의 그 법무부 알림임 다시 유심히 보면 말이죠. 처음에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유를 들었을 때는 이 문건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보고를 받았고 반부패 부장에게 넘겨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법무부 알림에는 오늘 유심히 보면 말이죠. 오늘은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사찰이라고 규정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날 그때는 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감찰 과정에서 아마 많은 제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더욱더 수사가 더 가속화되면 더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위 정보정책관 실장이 자력으로 어떤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해서 사찰을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철저하게 이 수사에 협조하시길 대검 간부들께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아까 사찰의 구성 요건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사찰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상 갑을 관계를 나눈다 한다면요.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을한테 협박을 하는 게 사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와 그리고 판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공판에서 결정자가 누굽니까? 판사입니다. 예, 판사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협박을 한다? 그럼 공판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사찰의 아까 말한 활용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찰된 정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활용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판사한테 가가지고 당신 유죄 안 때리면 뭐 우리가 당신 뭐 잡아놓겠다고 협박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기작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에 있는 위치의 사람을 정보를 사찰해가지고 협박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정보와 관련된 것은 기소 검사 당사자만 아셔야죠.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전체 검찰이 공유한다든지 대검 간부에게 보고한다면 그건 더욱더 큰 인권상의 그래서 문제가 두 번째 되고요. 할게요. 수사 정보는 같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아까- 한 가지는 네. 이 해당 그 판사에 대한 성향 분석 자체가 지금 내용이 뭐 무슨 의리법 연구회를 뭐 활동했느니 뭐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적시돼 있거든요. 아마 조사 과정에서 아마 이게 첫 보고서가 아니라 9페이지짜리 지금 보고서가 처음으로 밝혀졌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 보고서가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만약에 매년 이 보고서들이 작성되어 왔거나 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작성되어 왔던 과거의 판사 성향을 지속적으로 대검 지금 이미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다라고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작성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 수사 과정 발견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겠죠. 자, 이런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준석 최고님 잠시만요. 장경태 의원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검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만의 문제일 것이냐. 각 지검 단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서울중앙지검도 이런 의미 있는 사건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많이 했고 그럼 재판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들도 재판에 들어가야 되고 재판을 할 때 이런 건 안 만들었는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뭐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 만약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검 간부들에게 보고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검찰은 정보기관 아닙니다.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죠. 보통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과 혹은 검찰청의 정보과 정도일 텐데요.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민간인의 사찰에 대한 부분 혹은 타 어떤 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 IO를 모든 기관의 IO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지금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 이 그 독립부서인 사법부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자, 이준석 최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정보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말했던 뭐 술 먹고 재판하다가 못 나오신 그 판사님, 그거 같은 공개된 기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 공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은 그냥 분류상 편의상 놓자 그러면은 친노냐 비노냐 그러면 친노예요. 친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협박의 기재가 됩니까? 친노가 범죄 집단입니까? 팩트뿐만 아니라 뭐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이런 평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더 전체적으로 더 밝혀지면 뭐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 문건을 다 공개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 측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이 거기서 문제되는 지점은 이제 특정하면 되는 겁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 사찰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건이 있다고 생각해도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켜야겠다는 개연성을 가지려면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썼다고 지시했다고 이제 적시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판에 도움이 되는 문건을 만들어라라고 한 것과 공판에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에 소속되는지 파악해봐라라고 한 것과 완전 다른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공판에 도움될 수 있게 뭐 자료를 만들어라 이랬는데 실무자가 예를 들어 거기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선 안 되는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돼야 될 사안입니까?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법이면 장경태 의원님 불법을 잠시만요. 통한 이익까지 고민해서 감찰을 합니다. 자, 잠시만요. 네. 두 분이 오늘 이럴 줄을 알았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제가 충분히 질문을 드리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민성기 위원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기다려 보십시오.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이 사찰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판결 관련한 기사를 보고 있는데 불법 사찰이 되려면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어떤 반대 입장을 탄압한다든지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집하는 행위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그 직무 범위에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 사찰이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지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을 이번 사안과 적용시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각 사항마다 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사회적으로 여론이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수준과 관행이 많이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이 소위 직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냐. 오늘 그 여당 의원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한 걸 보면 검찰청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무범위에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대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수사 정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 등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직무 규정이 돼 있고 그 내부 규칙에 따르면 공소 유지 등에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가능하도록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가 규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공소 돼 있다고? 유지에 필요한 그렇게 돼 있다고 검찰청에서도 설명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문건을 만든 성모 부장 성상욱 예.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직무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좀 더 명확히 기준을 정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네. 문제가 됐을 때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됐을 때 여당의 방어 논리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던 얘기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와 인식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어떤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다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차제에 뭐 감찰이 가능하냐
그 징계가 가능하냐 이런 법률적 문제도 따져야 되겠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평을 수집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수집했다. 뭐 판사, 검사 다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그럴 테니까는 로스쿨 출신일 테니까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많을 거예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누군데 이 재판부 3명, 합의 보면 3명이 판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그동안 해왔는지 기록에 공개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언론 보도 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검사는 친한 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판사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판사가 어떤 분이야 학교 다닐 때는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행동이 과연 사찰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인가요? 그 정책관실의 이 문건 작성 행위가 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건지 2가지 요건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당의 논리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사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일단 들려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자꾸 사찰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저분은 대략 어떤 분이라고 아는데 필요한 범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확대 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사찰 그러면 말이죠. 최근에 또 영화도 곧 개봉된다고 이웃사촌에서 예전에 DJ YS 옆집에 가령 정보기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도청하고 저희가 흔히 사찰하면 떠오르는 게 도청과 미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청과 미행 이런 것들이 독재 정권 때 광범위하게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 사찰의 범위가 우병우 전 수석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그렇죠? 각 회사가 가령 뭐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세평 수집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소 검사가 해당 자기 상대편 파트너인 법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좀 수집할 수는 있겠죠. 그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검의 정보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공개일지라도 어찌든 공식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직제 규정상에 이 명시되어 있는 범죄 정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판사의 성향이나 개인 정보가 범죄 정보입니까? 그럼 법관들이 범죄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이 개인 정보까지 리스트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있고요. 방금 이 사찰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 문체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문체부에서 민간인 사찰했던 건 당연히 직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법부를 감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찰하는 것도 이 직무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검찰은 사법과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죠. 근데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얘기하시는데요. 환경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던 건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 파악입니다. 그건 직무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환경부가 자신의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토부가 자신의 산하기관인 철도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해서 직무범위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닌 것과 맞는 것에 차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뭉뚱그려서 마치 무슨 리스트만 작성하면 다 사찰이냐? 그게 아니고요. 해당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권한 안에 있느냐, 권한 밖에 있는 것까지 침해했느냐, 월권을 행사했느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 탄핵안 접수했을 때 핸드폰으로 윤석열 처가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카메라로 땡겨 찍느라 자세한 자료가 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비춰진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장모 측의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건설사로서 매각 요청 접수, 제시금액으로 매각 시 3차 매입 대금 기준 이런 게 사찰이죠. 기사 검색은 기사 안 나와요. 온 국민의 자유고요. 검색어에 아닙니다. 기사 읽은 게 아니라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읽고 있었고 이 보고서 무슨 보고서인지 아십니까? 저 예결위 그 과정에서 봤는데 그거는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죠. 누가 보고서 이 만들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 안에 검찰은 산하기관입니다. 그 직무 범위 안에 있다고 검찰의 봐야죠. 가족을 살피는 것이 직무 범위 맞습니까? 만약 국토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봤다면 검찰총장이 문제가 가족을 되겠죠. 터는 게 직무범위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정보 볼 수 있죠.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하고 있는지 본인의 직무에 무관하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지 월권 행사하고 있는지 그건 당연히 확인해야죠. 만약 확인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의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대한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검색하고 있다고요,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파악해야죠. 검찰총장의 장모와 이 소위 부인의 이런 게 비사실 사찰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찰입니다. 그 비사실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는 왜 생겼습니까? 지원금 주는 단체들 다 털어야지 그러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받는 단체들 전부 다 직무범위 안에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뭘 검토할 수 사찰했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자,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가지 마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찰이냐 아니냐 정말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이거 분명히 사찰 맞는데 왜 사찰이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분명히 또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의 이게 참 세상에 검찰총장을 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를 법무부 장관이 또 그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의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성규 의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선 검사들, 지검장, 고검장 등이 직무 배제를 철회해라, 제고해달라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소위 그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검사들은 이게 대부분이 알려진 정보다. 그러니까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고 그리고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오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기피 신청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그 법관의 성향이라든지 과거의 판결을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학교를 어디 나와서 소위 피고인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 조사를 놓고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예. 지금 검사들의 내부 통신망 또 여당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뭐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 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말이죠. 일단 그 부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니 그렇게 큰 문제가라면 이게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문건을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부에 넘기라고 했을 때 그때 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정말 화가 났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이거는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신고하고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왜 9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 2013년에 법무부가 투자자 국가소송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도 첨부한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봐 달라는 용역을 법무부가 직접 의뢰했다. 법무부도 이런 행동한 것 아니냐. 지금 검사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사들을 보면 판사들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는 판사도 있고 만약에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입수한 자료를 활용해서 문건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판사도 있고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기소 검사가 어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수사 과정에 소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뭐 대학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하기 위해서 뭐 해당 피고인도 그럴 수 있지만 검사도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기소 검사가 수사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떠벌리는 게 아니라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어떤 이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기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검의 정보관실에서 조직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만약에 이어진다면 앞으로 과연 이 법관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뒷조사라고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리스트업하고 있고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다면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은 가질 수가 어렵고요. 방금 2013년도 범죄자에 대한 투자 중대범죄자에 대한 리스트업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범죄자에 대한 리스트업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유형이나 범죄자들의 성향과 어떤 이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리스트업한 것이지 법관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범죄자가 아니고요. 중재인들. 국가소송 분야 중재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로펌에 법무부가 용역을 의뢰했다. 뭐 그럼 그런 범죄 겁니다. 유형에 대한 예. 사실 정리 분석 작업이었는데 법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저는 뭐 딴 거 없고요. 그냥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은 그때 본인의 탄핵안이 제출되었을 때 핸드폰에서 누군가가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정보를 읽고 계셨는데 그 문서가 뭔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문서는 누가 작성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까지 공개해 주시면은 아마 사찰과 아닌 것의 구분이 국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아까 민성 의원이 이야기하신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른바 그 사건 때 국회 운영위원회가 2018년 12월 마지막 날 열렸는데 그때로 아마 짐작이 됩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심각한 사안이다, 불법 사찰이다라고 박주민 의원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박주민 의원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 검증, 공무, 점검, 직무 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법원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반을 동원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판결문 인용해서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민성 의원이 이 부분 지적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그 이름이 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여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어디에 썼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사실 규명이 없이 이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또는 뭐 사찰이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블랙리스트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일부 판사들이 그런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인사상의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 판사들 중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이 논쟁이 법리적으로 그 제갈길을 좀 찾아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주민 의원 이야기, 박주민 의원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원 판결문을 박주민 의원이 법조인이다 보니까는 세밀하게 그 당시에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비슷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박주민 의원이 그 판결문을 분석한 결론은 그러니까 불이익한 조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 흠결사항, 약점을 그 문건이나 이런 데서 정리를 했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흠결사항, 약점을 잡은 문서는 블랙리스트, 이른바 사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문건의 내용. 개인적인 취약사항, 흠결사항을 적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소장에 언급한 거 아닙니까? 결국엔 거기에서 지금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이 결국엔 술 먹고 재판 안 들어오신 분이랑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인데 이거는 뭐 공개된 사실이고 우리법연구회가 범죄단체입니까? 거기 가입했다는 게 무슨 불이익이 있으며 제가 밖에 나가서 장경태 의원이 친문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분류된 거예요. 장점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뭐가 단점을 블랙리스트라는 가지고 겁니까? 리스트업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점이 그리고 안 적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직무범위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사실 공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직무범위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소위 검찰이라는 직무범위 있는 분들이 법원의 상대 소위 이 사법부 삼권 분립으로 완전히 별도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판사들을 법관을 대상으로 해서 단점을 적시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단점이 뭡니까? 개별적이 아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문건 공개됐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적혀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예, 아니, 문건을 알겠습니다. 공개했는데? 실제로 그 리스트의 이 내용과 이 소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읽어보셨으면 그중에 단점이라고 하신 부분은 하나만 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아마 생각이 좀 다르실 거고 사찰이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정도가 사찰일까? 그건 사찰이 아니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법무부와 여당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재판 참고용에 불과한 자료다. 그래서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이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신문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신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양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재판부가 바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가 일단 그 정도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소송은 어차피 본안 소송은 진행될 테니 직무 배제 조치는 철회하고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직무 배제 조치가 합당하다.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은 본안 소송을 진행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